고고학. 여러분은 고고학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고대 이집트, 마야 문명, 혹은 고대 로마. 아마 다양한 것들이 생각날 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한 가지 특이한 구분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건 바로 미스테리, 음모론이죠. 가령 고대 이집트와 마야 문명만 해도 여전히 초고대 문명설이나 외계 문명 기원설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고대 로마에는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달라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고고학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고학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고고학이 학문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건 대략 19세기 중반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주로 부유한 수집가들의 취미에 불과했죠. 그럼 이들은 왜 유물을 수집했을까요? 바로 과시욕 때문입니다. 그땐 유물만큼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지위를 과시하는데 적당한 게 없었죠. 따라서 이들은 유물의 가치를 매길 때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역사적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그저 오래된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러한 기조는 고고학을 과학적 탐구와는 거리가 먼 골동품 수집이나 보물사냥, 심지어 도굴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활동했던 인물들 중 학문적으로 고고학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죠. 대표적으로 영국의 탐험가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의 경우 이전까지 성서 속 전설의 도시로 알려진 니네베를 발견하는 등 엄청난 업적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유물 대부분을 수탈하고 본인은 이에 대한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여 평생을 여유롭게 보냅니다. 독일의 사업가 하인리히 슐리만도 마찬가지였죠. 그 역시 트로이 유적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유적을 보존하기는커녕 도시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고 발견한 유물을 자신의 아내에게 직접 걸치는 등 타 문화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고고학이란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닌 사실상 자신의 출세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일종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죠. 그랬던 고고학이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며 드디어 취미의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바로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이 등장하면서부터였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은 고고학이 과학적 탐구의 분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임스 허턴의 동일과정설은 고고학의 사고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허턴은 과거의 자연환경에 적용했던 과정이 현재의 자연현상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후 이 이론은 찰스 라이엘경에 의해 널리 알려집니다. 이는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을 발굴할 때 그 유물과 지층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어요. 그 다음 찰스 다윈의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죠. 다윈은 인간이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고고학자들에게 과거의 인류와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틀을 제공했습니다. 즉, 두 이론은 인간의 진화와 문명의 발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크리스티안 톰센이 새 시대 체계를 도입하면서 고고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립할 수 있었죠. 이들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되는 고고학적 연대기를 제시하며 고대 문명을 더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순서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고고학이 단순히 유물 수집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연대 측정과 문화적 배경을 중요시하는 학문으로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처럼 고고학은 19세기 중반부터 점차 과학적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단순한 유물 수집이나 도굴의 시절을 지나 진정한 역사적 연구로 진화해가게 되었죠. 고대 문명에 대한 탐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자아도취나 부유한 자들의 장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과학적 노력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물론 고고학의 발전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크리스티안 톰센의 새 시대 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레오폴트 폰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관은 당시 고고학과 역사학이 겪고 있던 한계와 왜곡된 방향성을 잘 보여줬어요. 먼저 톰센의 이론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분류법으로 이후 고고학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접근법은 고고학을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대 유물들의 발전 과정을 일종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비서구 지역의 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랑케는 역사학에서 실증주의를 제창하며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대로
그대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입증된 자료만을 신뢰하고 증거 없는 역사는 가짜라고 간주하며 역사학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거죠. 하지만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 역시 문화를 형성한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고 맙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유물과 문서만을 중시하는 그의 접근법은 인간의 정신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배제한 역사 해석을 가져왔고, 이는 역사학을 객관적이고 무미건조한 사실의 나열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했어요. 결국 이와 같은 고고학적 반법론과 역사관은 제국주의, 국가주의, 인종차별, 음모론 등 여러 사상과 결합되어 고고학의 왜곡된 방향성을 더욱 부각시켰죠. 가장 먼저 제국주의와 국가주의는 고고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당시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확장하며 고고학을 식민 지배의 정당화 도구로 활용했어요. 고대 이집트의 유물이 서구 박물관으로 반출되었을 때 이 유물들은 단순히 역사적 자료를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문명 우수성을 과시하고 식민지 국가들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이를 통해 고대 문명이 서구의 문명에 의해 발전하고 형성되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결국 고대 유물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권력과 지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된 셈이죠. 또한 인종차별과 음모론은 고고학이 인간 문명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서구에서는 비서구 지역 문명에 대한 초고대 문명설과 외계 문명 기원설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었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멕시코의 마야 유적을 설명할 때 일부 학자들은 이들은 너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므로 인간이 독자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죠. 그 결과 비서구 문명들의 독립적인 발전을 부정하고 그들의 성취를 외부의 개입이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며 비서구 문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강화했죠.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결국 백인 우월주의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란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종관념이에요. 종종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나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나타나죠. 이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헤게모니에 대한 욕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종청소, 민족정화, 인종분리와 연계되며 반흑인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를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바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정말 명작이죠. 고고학자인 주인공이 역사적 유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이에요. 덕분에 많은 이들이 고고학자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고고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죠. 매 작품마다 오리엔탈리즘 논란에 휩싸였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게 서구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비서구권은 야만적이고 미개하게 묘사되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주인공이 항상 옳다는 구조로 흘러갔죠. 또한 유물의 출처나 문화적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뺏고 뺏기는 액션 중심의 서사만이 강조되었어요. 그 결과 유물은 늘 비서구권 지역에서 발견되고 악당들이 이를 차지하려 하면 주인공이 나타나 저지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공이 정의로웠나? 그건 또 아니죠. 하는 짓만 보면 악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워낙 악으로 지목된 세력이 나치 독일과 소련 등 대놓고 나쁜 놈들이었기에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만으로도 정의로워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이기든 유물이 국외로 반출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각본가 조지 루카스를 비롯한 당시 미국인들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죠. 여러분은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최초 동양 미술사 연구자 랭던 워너입니다. 주로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인물이죠. 때는 20세기 초 그는 하버드대 부소 포그 박물관의 지원으로 중국 탐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둔왕 막고글의 벽화를 통째로 뜯어 본국에 가져가는 만행을 저질러요. 그러고는 자신의 모험을 담은 채 중국으로 가는 길고 오래된 길을 집필해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죠. 분명 그랬는데 그런 그가 갑자기 일본에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건 미국의 계략이었죠. 과거 워너는 일본이 패망할 것에 대비해 약탈할 주요 문화재 리스트를 작성해뒀는데 이걸 미국이 제2의 미국판 쉰들러 리스트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의 리스트 덕분에 교토는 핵폭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의 지난 모든
큰 행적은 교토를 지킨 인물로 대체되었고, 이를 조지 루카스가 영화화함으로써 중절모를 눌러쓴 고고학 교수가 한 손에는 책찍을 든 채 문화재를 훼손하고 다닌다는 다소 난해한 설정의 캐릭터가 탄생한 거죠. 즉 인디아나 존스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을 대표하는 일그러진 영웅이었던 겁니다. 다음 이야기, 1912년 발견된 인류 화석 필트다운인, 영국은 이를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의 발견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그렇게 필트다운이는 수십 년 동안 진화론의 중요한 증거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거짓으로 판명나고 마는데, 필트다운이는 사실 인간의 두개골과 원숭이의 턱을 합성하여 만들어낸 가짜 화석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왜 이런 사기극을 벌였을까? 그리고 무엇이 거짓을 진실로 만들었던 걸까? 3월 14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 고고학은 그저 부유한 수집가들의 취미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유물이란 단순한 과시의 수단이었고, 부와 권력 그리고 지위의 척도였으며, 이를 수집하는 과정은 사실상 문화를 파괴하는 도굴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의 등장으로 고고학은 점차 과학적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새 시대 체계가 도입되면서 고대 문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고고학은 제국주의, 국가주의, 인종차별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점점 왜곡되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고대 문명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또한 비서구 문명을 저급하게 평가하며 외계인 등 외부의 영향을 주장하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고고학 연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결국 고고학자에 대한 이미지는 서구 제국주의의 열망과 결합된 일그러진 영웅으로 그려지고 만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각에 대한 실제 사례로 필트다운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859년 서구 사회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 진화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진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고학계에서는 인류의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 결과 독일 네안데르 계곡에서는 네안데르탈린이, 프랑스 크로마뇽 동굴에서는 크로마뇽인이, 네덜란드 식민지인 자바섬에서는 자바인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하게 영국에서는 어떠한 인류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죠. 아프리카 기원설부터 다지역 기원설, 그리고 호남 모델까지 현재 인류의 기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고, 당시에는 인류의 탄생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인류 진화의 흔적이 응당 자국에서도 나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닌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영국의 변호사 찰스 도슨이죠. 원래 도슨은 아버지를 따라 변호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어요. 고고학자라기보다 그냥 취미로 화석을 모으고 연구하는 수집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영국 최초 박물관 동호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유물 및 문서 수집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그는 꽤 소질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화석을 발굴하고 가짜 유물을 밝혀내는 등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 그를 향해 서섹스 데일리 뉴스는 서섹스의 마법사라 부르고, 자연사 박물관은 명예수집가라는 칭호를 내렸으며 런던 골동품 학회는 펠로우로 선출했죠. 대학 학위도 없는 그가 명예직이기는 하나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후로 도슨이 진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일은 없었죠. 그가 가장 원했던 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저기를 받아 왕립학회에 선출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는 영국의 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무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었고, 특히 콧대 높은 학회의 벽을 넘기에 그가 가진 비전공이라는 딱지는 너무나 무력했죠. 즉 도슨은 학회 내 유리천장을 깨부술 한 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해요. 자신이 직접 최초의 영국인을 발견함으로써 위대한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영웅이 되기로. 때는 1912년 어느 날, 도슨은 왕립학회의 회원이자 지질학회의 회장인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 편지에서 그는 하이델베르크인에 필적할 만한 발견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남겼죠. 하이델베르크인은 1908년 독일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을 말하는데요. 약 100만 년 전부터 약 10만 년 전까지 생존했으며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언스와 네안데르탈린의 직계조상으로 추정되는 인류입니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편지의 내용은 당시 영국이 주변국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튼 도스는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세계를 뒤흔들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밝힌 거예요. 그 발견은 바로 영국 런던 인근 필트다운에서 고인류 화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는 해당 화석이 플라이오세와 플라이스토세에 걸친 수백만 년 전의 인류 조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이오 안드로푸스 도손이라 명명해요. 여기서 이오는 여명, 안드로푸스는 인류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인류의 새벽, 여명의 인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도손이는 자기가 발견했다는 의미에서 넣었다죠. 그토록 염원하던 고인류 화석이 이상하리만큼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발견된 거예요. 당연히 의심이 들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드워드는 그저 몇 개월에 걸친 현장 방문 끝에 이를 인류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학회에 공식 발표했죠. 그렇게 이오 안드로푸스 도소니는 필트다운인이라 불리게 돼요. 그리고 정밀 측정 결과 필트다운인의 머리뼈는 인간, 턱뼈는 유언인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고 추정했죠. 이에 영국인들은 드디어 자국에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다며 열광했고요. 모든 일이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극본처럼 진행된 겁니다. 물론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죠. 데이비드 워터스턴과 아서 케이스처럼 발표 직후부터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드워드와 그의 세력에 의해 모두 막히고 말았어요. 오히려 양심을 지킨 이들을 매국노로 몰아갔는데 특히 같은 인류학자였던 그래프턴 엘리언 스미스는 왕립학회에서 대놓고 모욕까지 했죠. 케이스의 반대는 그저 자신의 명예와 야망을 위한 치졸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만 겁니다. 여기에 도슨도 합세했고요. 마치 누군가 반대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서 또 필트다운인으로 추정되는 고인류 화석을 발견했다고 알려왔죠. 필트다운인 2호의 존재는 반대파의 입을 다물게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가 돌연 폐혈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1916년 도슨이 죽고 1920에서 30년대에 많은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며 필트다운인에 대한 의혹도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새롭게 발견된 화석들과 필트다운인이 보여준 인간의 진화 경로가 많이 달랐던 겁니다. 필트다운인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간에 가까운 두뇌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족 보행이죠. 즉 두뇌 발달 후 이족 보행이라는 특징은 인간이 두뇌 발달을 먼저 이루고 그 후에 이족 보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필트다운인을 발표할 당시 학자들이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고 추정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후 새롭게 발견된 화석들, 가령 1924년에 발견된 타옹아이의 경우 두뇌의 크기는 유인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이미 이족 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죠. 즉 타옹아이의 존재는 필트다운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믿음에 전면 반대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두 번째 필트다운인 화석이 발견된 이후 이와 유사한 화석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드워드는 역사와 진실을 무시한 채 일관되게 행동했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드워드 측은 그의 이름으로 최초의 잉글랜드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우드워드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을 바탕으로 엮어졌으며 필트다운인 화석을 발견한 과정과 그가 상상한 필트다운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필트다운인의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사후 그들이 믿고자 했던 신화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세상에 처음 등장한 지 41년 만에 필트다운인은 거짓으로 판명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것은 과학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불소 측정법을 사용하여 화석의 생성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살아생전에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사후 죽음에
곰팡이 흙 속에 오래 묻히면 지하수에 포함된 불소가 뼈에 스며들게 됩니다. 즉 오래된 뼈일수록 더 많은 불소가 쌓이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에 만약 머리뼈와 턱뼈가 동일인의 것이었다면 불소의 양도 똑같이 나와야 할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니 필트다우니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사람의 머리뼈와 턱뼈가 아닐 뿐만 아니라 턱뼈는 사람이 아닌 유인원의 것으로 밝혀졌죠. 머리뼈는 중세인 것에 턱뼈와 치아는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오랑우탄 그리고 침팬지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도 화석에서 착색 흔적과 치아를 갈아버린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필트다우니는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진화 과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최악의 가짜 화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학계의 폐쇄성, 정통파의 권위주의,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건 바로 영국이 세계 최고여야만 하는 국가주의적 사고와 도슨의 인정 욕구, 그리고 우드워드의 확증 편향적인 태도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의 밑바닥에는 항상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사실 나는 별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별게 있는 척을 해야 하니까 자꾸 유물을 위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등 거짓말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변화는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도 인정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죠.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왕립학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증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인배들이 벌인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반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할 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영국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죽음으로써 침묵을 시킨 선배들을 대신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2016년 영국 리버풀 존 무어 대학교의 이사벨 드 구르트 교수를 필두로 16명의 공동저자들이 필트다운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9명은 대형 박물관의 주요 학자들이었고 여기에는 영국 고인류 학계의 권위자 크리스 스트링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비록 그들의 선배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후배들만큼은 진정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1978년 한국에서 발견된 구석 유물 주먹도끼. 이는 가히 세계를 뒤흔들 사건이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동안 열등하다고 여긴 한국에서 자신들보다 오래된 역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에 일본 고고학계는 전역을 뒤집으며 선사유적 발굴에 총력전을 벌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후지무라 시니치. 학위도 없는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그가 손만 대면 역사적 발견을 해내고 신의 손으로 불리기 시작하며 고고학계 유명인사로 떠오른 것이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러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과연 그가 발견한 유물들은 전부 진짜였을까? 3월 21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후 인류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고고학계에서는 인류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영국에서는 그 어떤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영국은 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영국의 필트다운에서 고인류 화석 2호 안드로푸스 토소니가 발견되었고 해당 화석이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로 추정되며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 하지만 필트다운인에 관한 의혹은 발견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1920, 30년대에 새로운 고인류 화석들의 발견으로 그 의혹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과학의 발전과 함께 불소 측정법이 도입되며 조작된 흔적이 드러나고 마는데 분석 결과 필트다운인은 중세인의 머리뼈와 유인원의 턱뼈로 이루어진 가짜 화석이었던 것이다. 결국 본 사건은 영국의 국가주의적 사고, 도슨의 인정 욕구, 우드워드의 확증 편향이 결합된 결과였으며 역사와 과학을 왜곡한 비극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1981년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열도 전체에 고고학 열풍이 불어닥쳤어요. 전 국민이 연대 올리기에 몰두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1978년, 당시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일대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한 커플이 있었죠. 그건 바로 주한미군 장병 그렉 보엔과 가수 이상미 씨였습니다. 이들은 커피물을 끓이기 위해 돌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상미 씨가 특이한 돌을 발견했죠. 복무 전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그렉은 직감적으로 그 돌이 유물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즉시 그는 지도에 발견한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으며 프랑스 고고학연구소에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소식은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 교수 프랑스와 보르드를 거쳐 국립박물관장 김원효 교수에게 전달됐죠. 이에 김원효 교수는 전단팀을 꾸려 대대적인 발굴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 주먹도끼를 포함해 사냥돌, 주먹찌르개, 글개, 홍날, 찌르개 등 무려 4,500여 점의 막대한 유물들이 발굴되었어요. 비록 고인류 화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연천 전곡리 유적은 대한민국의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어요. 연천 전곡리 유적의 발굴은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학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가 아슐리안형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1859년 프랑스의 생 아슐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석기인데요. 주로 인류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가 사용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먹도끼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였던 도구였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방의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서방에서만 발견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석기가 전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죠. 주먹도끼 대신 집게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집게는 돌의 가장자리를 떼어내어 작업날을 만든 도구예요. 둘 다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에 속하는 도구지만 근본적으로 주먹도끼가 훨씬 더 정교한 도구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집게는 그냥 바위에서 떼어낸 도구인데 반해 주먹도끼는 인위적으로 돌 양쪽 면을 쳐서 가공해요. 둘째, 집게는 주로 자르는 용도로 쓰인 반면 주먹도끼는 찢고 자르고 두들기고 찢고 땅을 파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먹도끼를 흔히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즉 주먹도끼는 인류가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든 도구로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구가 서방에서만 발견되니까 서구에서는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8년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모비우스가 주장한 모비우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는 구석기 문화를 아슐리안 문화권과 직계 문화권으로 나누었어요. 인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은 아슐리안 문화권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아시아와 아메리카는 직계 문화권으로 분류한 거죠. 그 후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사용한 서구는 단순한 형태의 집게를 사용한 동아시아보다 문화적, 인종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양인의 인종적 우월성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결정되었다는 거였죠. 이 주장은 당시 고고학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고요. 분명 그랬는데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며 부정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추가로 발굴되면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렉의 발견은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양가 감정이 격화되어 일찍이 일본은 한국을 식민 통치하며 역사 왜곡을 시도했습니다. 인류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화조차도 자신들로부터 전해졌다며 세뇌시켜왔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를 부정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구석기 유적이 패망 이후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 했죠. 그 유적은 바로 1932년에 발견된 동관진 유적이에요. 동관진 유적은 일본이 만주 공략을 위한 철도 부설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출토 유물의 분포와 표토층 및 유물과의 관계 등을 미뤄봤을 때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었죠. 하지만 동관진 유적은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지 사관에 의해 부정되었고 역사적 희생물이 되어버려요. 다행히 해방 후 동관진 유적은 다시 역사의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195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김정학 교수가 한국에 있어 구석기 문화의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세상에 알렸죠. 그리고 1963년 공주 석장리 유적, 1966년 검은모루 동굴 유적 등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까지 발견하여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 겁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 자국과 동아시아의 선사시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죠. 일본 역시 구석기가 존재했고 한반도에 질 수 없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한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하에 일본 학계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선사 유적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후지무라 시니치였죠. 후지무라 시니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어요. 197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력회사에 취직한 그는 대학도 나오지 않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익히며 휴일마다 석기 유물을 수집하러 다녔죠. 그런데 처음부터 문자기화를 발굴하더니 이듬해부터는 석기를 중심으로 직접 탑사단까지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돼요. 급기야 첫 발굴작인 문자기화가 4만 년 전 것으로 밝혀지며 일본 전역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립니다. 일본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46년으로 군마현에서 발견된 3만 년 전 유적이었죠. 그보다 오래된 유적의 발견에 만약 그라면 일본은 전기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일었어요. 그 역시 평소 내게는 50만 년 전의 지형이 보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일본 학계는 그런 그에게 발굴 단장을 맡겨 1980, 90년대 동안 일본 전역에서 선사유적 발굴을 주도하게 됩니다. 1983년에는 20만 년 전, 1995년에는 40만 년 전, 1998년에는 70만 년 전의 석기를 발견했죠. 그 홀로 일본 고대사를 3만 년 전에서 70만 년 전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자 이 기세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초의 유물을 발견해 일본 열도를 문명의 발상지로 등극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망상까지 등장합니다. 그만큼 시니치의 발견은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는 말 그대로 유적에 손만 대면 역사책을 새로 쓸 유물을 쏟아냈기에 학계는 물론 일본 사회에서도 신의 손이라 불리며 고고학계의 유명인사로 자리 잡았어요. 실제로 그의 발굴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고 대학 입시 문제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구석기 문화연구소 부의사로 선임되고 마침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를 넘어서는 80만 년 전 유물을 발굴하며 절정을 이뤄요. 물론 시니치의 발굴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물이 유독 그의 눈에만 포착된다던가 발굴된 석기의 재질이 주변 석재와 다르다던가 방금 파낸 유물에 마른 흙이 묻어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가가와 미치오 교수는 시니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지만 일본 사회는 이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본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임을 밝혀낸 애국자이자 야마토 민족의 영웅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은 곧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죠. 따라서 그를 검증하려는 자들을 매국노로 낙인짓고 학계에서 매장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그해 마이니치 신문은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되는데 그 제보는 시니치의 부정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문사는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작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취재팀을 꾸려 그가 자주 드나들던 발굴 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총 4개월 동안의 잠복근무 끝에 9월 5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드디어 시니치가 유물을 몰래 가져다 파묻는 장면을 찍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이를 즉시 폭로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대로 폭로했더라면 조작된 영상과 사진이라고 잡아떼거나 사실 제자들의 발굴 실습을 위한 것이라며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먼저 공개하기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기다림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그가 유물을 묻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유물을 발굴하고 언론에 공식 발표하는 모습까지 확인 후 행동에 나섰죠. 취재팀은 그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시니치는 그저 자기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는데요.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취재팀의 팀장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다며 그의 조작 영상을 틀었죠.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결국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다, 막아 낀 것 같다며 조작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렇게 후지무라 시니치의 비밀이 담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며 20년에 걸친 사기극은 막을 내렸죠.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그동안 시니치가 발표한 유적 180개 중 162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나머지 18개에 대해서도 조작 흔적은 없지만 진짜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그는 정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무너진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못해 손가락까지 절단하기에 이르러요. 결국 정신병 판정을 받고 후쿠시마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죠. 한편 수십 년간 시니치의 발굴을 어떠한 검증 없이 옹호하며 선사시대 연대를 끌어올리던 일본 학계도 한순간의 웃음거리가 되어 대대적인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그의 모든 발견은 전부 삭제되었고 일본 고고학계는 한동안 국제회의에 초청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실제 고대 유물이 발견돼도 한국의 고고학자를 초청해 검증을 받아야 했죠. 이에 일본 측은 연천 전곡리 유적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천 전곡리 유적은 이미 오랜 기간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에게 검증을 받았기에 아무런 흠집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전설적인 발견의 주인공 그렉보에는 제대 후 미국으로 돌아가 고고학자의 길을 걸었으며 이상미 씨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년 연천 구석기 축제에 귀빈으로 초청받아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후지무라 시니치 사건의 공동전범 일본 학계. 그들은 어쩌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걸까? 19세기 말 조선을 비롯한 대륙 진출의 야욕을 불태웠던 일본 제국. 일본군 참모부는 원활한 침략을 위해 역사 연구반을 창설하였다. 이들은 조선과 만주 등지에 침투하여 그들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풍속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연구 끝에 황조병사와 임나고고 등 다양한 역사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왜곡된 역사적 연구는 고대 일본이 조선과 대륙에 진출한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내부적으로는 천황제를 정당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다. 즉 그들의 역사학은 군대로부터 탄생하여 철저히 어용학문으로 활용되며 결국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외국의 산물에 낳고 마는데, 3월 21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1978년 한국 연천에서 우연히 발견된 구석기 유물 주먹도끼. 조사 끝에 해당 주먹도끼가 아슐렌형으로 밝혀지며 한국을 넘어 세계 고대사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일본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자신들의 고대사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며 본격적인 선사유적 발굴에 나선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후지무라 시니치. 그는 유적에 손만 대면 역사책을 새로 쓸 유물을 쏟아냈기에 학계는 물론 일본 사회에서도 신의 손이라 불리며 고고학계의 유명인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만큼 그의 발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고 결국 한 신문사의 취재 끝에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다. 무려 20년 동안 이어진 그의 사기극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고고학계는 국제적 망신에 당했다. 그들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없는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그 주된 대상은 바로 역사의 허점이죠. 마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역사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언급된 부분을 찾아 그 허점들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임나일본부설이 그 예고요.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 중엽 외가 가야를 정벌하고 그곳에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통치기구를 세웠다는 학설이죠. 이 설에 따르면 외는 그 후 200년 동안 신라와 백제를 간접 통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야, 그 중에서도 임나가야를 식민지로 삼았다 하여 임나일본부라고 부르며, 여기서 임나는 가야 연맹의 대표로 활동한 안나국, 현재 경남 함안에 있던 아라가야를 가리킨다고 해요. 대부분 금강가야나 대가야는 들어봤어도 아라가야는 생소하게 느껴질 테죠. 생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는 임나일본부설의 빌미를 제공한 나라가 되었고요. 하지만 과거 아라가야는 외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었죠. 오히려 가야 내에서 금강가야와 대가야에 이어 명실상부한 넘버2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아라가야가 어쩌다 한낱 외의 식민지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기원전 4세기경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현재 한반도의 북부, 고조선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쯤 이 철기 문화는 한반도 남부 지방까지 확산되었죠. 특히 사만중 변한 지역, 그 중에서도 김해가 철의 보고로 떠올라요. 덕분에 기원 후 1세기경 변한의 12개 소국들은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연맹을 결성하게 되었나니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전기가야 연맹이라 부릅니다. 전기가야는 정말 번성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철이 곧 국가 경쟁력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철은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의 중요한 재료였으며 철 생산량은 군사력과 농업 생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해는 금강가야의 수도이자 금해 또는 금주라 불리며 글자 그대로 철이 바다를 이룬다 할 정도로 질 좋은 철이 풍부한 곳이었죠. 지금도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갑옷의 60%가 옛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여전히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불리고 있어요. 게다가 가야는 지리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금강가야뿐만 아니라 연맹국 대부분이 남해의 복잡한 해안선에 따라 밀집해 있었죠. 위치상 서해와 남해 그리고 일본 열도를 잇는 해상무역의 허브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에 금강가야는 연맹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차피 자신 혼자서는 이 거대한 무역권을 감당할 수 없었죠. 처음에는 동로국과 연합해서 추가적인 철산지와 동해안 교역로를 확보했어요. 이후 더 큰 이윤을 위해 내륙 지방의 가야국과 연합할 필요가 있었고 그중 하나인 안야국과 연합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야는 철 생산의 내수에 그치지 않고 수출을 넘어 중개무역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가야는 낙랑과 대방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 일본 열도에 팔았고 처음에는 규슈를 위주로 교역하던 것도 3세기에 이르면 혼슈까지 범위를 확장해 나가요. 점차 외에 가야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금강가야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모든 원흉은 고구려였어요. 때는 4세기 초 고구려는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킵니다. 이 사건은 금강가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야는 낙랑과 대방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 일본 열도에 팔아왔는데 이 100년 넘게 유지되던 구조가 고구려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루아침에 최대 거래처를 잃은 가야는 무역구조의 재편이 절실해졌습니다. 곧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죠. 이에 가야는 백제 측에부터 백제와 외를 잇는 중개무역을 추진했어요. 한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 7국을 평정하는 등 실력 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세력과 강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아들 근수구왕 때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나 아무리 강한 동맹이라도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압도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고야 맙니다. 그건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399년 백제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에게 대항하기 위해 가야 그리고 외와 함께 군사행동에 나섰는데요. 이를 위해 고구려와 친한 신라부터 공략해 나갑니다. 그러자 신라는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광개토 대왕은 5만 대군을 보내며 연합군을 몰아냈죠. 물론 이 사건이 가야를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았어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고구려군이 가야 전역을 초토화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항복을 받자 곧바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상징성입니다. 한반도와 요동 그리고 만주 지방의 백권국인 고구려가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무찌른 것도 모자라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삼았으니 앞으로 누구 편에 붙어야 할지 불보듯 뻔했어요. 그 결과 가야의 주요 거래처들은 차례차례 신라의 교역망으로 흡수되었고 금강가야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전기가야 연맹은 와해되고 말았죠. 전기가야 연맹의 붕괴 이후 5세기 초부터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는 재조직되었습니다. 고령에 위치한 대가야는 내륙에 자리 잡고 있어 침입의 위험이 적었고 농업과 철광산을 바탕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대가야는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며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로 떠오를 수 있었어요. 대가야는 전임 맹주인 금강가야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야는 더 이상 느슨한 연맹 체제를 유지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특히 5세기 후반 대가야 하지왕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입지를 강화했어요. 덕분에 대가야는 중국, 남제로부터 가야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야 소국들을 포섭하며 자신들의 군주를 대왕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야는 점차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갔으며 6세기 초에 이르러 가야의 세력은 다시 신라와 비등해질 정도로 부흥했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야의 주변국들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화를 이룬 지 오래였고 그들은 얌전히 가야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겁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처럼 이미 전기가야 시절을 통해 잠재력을 알아본 백제와 신라가 차근차근 가야를 잠식해갔죠. 더구나 대가야는 여전히 단결력 부족으로 다른 연맹국들이 맹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를 펼쳤고요. 결국 대가야 역시 금강가야와 마찬가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후기가야 연맹, 드디어 아라가야가 등장합니다. 529년 아라가야의 주도로 회의가 열리게 되죠. 지난 2004년 아라가야의 도시 하만에서 그 흔적이 드러났는데요. 40m,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초대형 건물터가 발견된 겁니다. 고대의 이런 규모의 건축은 정말 드문 사례죠. 이곳에서 백제, 신라, 외, 가야 연맹의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 가야의 운명에 대해 논의했고요. 당시 한반도는 나제 동맹이 고구려를 상대로 잘 막아내고 있었고 동시에 가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명분일 뿐 뒤에서는 가야를 소나기에 넣으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라가야는 가야 연맹을 대표해 공작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짓고 모두를 초대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 확인한 사실은 나제 동맹 양측 모두 침략 의사를 꺾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아라가야가 적극 활용한 것이 바로 알라 외신관이에요. 본래 알라 외신관은 외국 사절의 주재관이었고 아라가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제와 외 사이의 교역을 전담하는 기관이었죠. 그런데 538년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신라가 동부 가야 3국을 흡수하며 가야에서 백제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죠. 아라가야는 이를 기회 삼아 외신관 인사들을 친아라게로 교체했어요. 그 결과 알라 외신관은 외가 아닌 가야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고구려와 손을 잡는 등 중립 외교를 펼쳤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아라가야는 백제의 식민지로 전락해요. 게다가 이어진 554년에는 관산성 전투에 강제로 끌려나와 대패하고 맙니다. 결국 가야의 대부분이 신라에 복속되었고 금강가야와 대가야는 투항하게 택했으며 오직 아라가야만이 끝까지 저항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 이후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며 삼국시대는 막을 내려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최초의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종교사 편에서도 언급했듯 당시 황실은 자신들의 빈약한 정당성을 메우고자 역사서를 편찬하려 했죠. 이때 무려 기원전 7세기부터 당시까지의 1000년의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당연히 이를 대체할 만한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죠. 그건 바로 한반도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백제와 가야는 이미 멸망한 지 오래였고 가야는 금강가야와 대가야만이 그 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아라가야에는 외신관이 존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따라서 일본은 진구황후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근초고왕의 업적을 가로채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국호를 내세우며 알라 외신관을 임나일본부로 고쳤었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19세기 일본 제국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조선사 편찬 사업을 주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승진하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나일본부를 증명하려는 목적 아래 가야의 고분들을 무분별하게 발굴했고요. 물론 이는 오히려 찬란했던 가야의 역사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패망 이후에도 한국을 드나들며 서울대 사학과 교수들을 지도했고 임나 흥망사를 집필하며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그로 인해 지난 2010년 임나일본부설은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사관의 잔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강단 사학은 조선사 편수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음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태초의 한국이자 인류 최초로 등장했다는 국가 환국, 몽골 제국보다도 더 큰 영토를 차지했다는 이 제국은 수천 혹은 수만 년 동안 고작 7명의 왕만을 배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백두산으로가 배달국을 세웠으며 또 다른 인물은 지금의 중국 대륙으로가 왕이 되었나니 그가 바로 중국의 시조 반고였다. 이처럼 환족은 단순히 한민족을 넘어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였을까? 20세기 한국판 일본서기 환단고기 4월 4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과거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임나일본부설. 일본은 자신들의 선조가 가야를 정벌하며 200년간 신라와 백제를 간접 통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대 일본은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거 가야는 우수한 철 생산국으로 백제와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제는 그런 가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으며 그들의 군주 성왕은 가야의 주요 세력인 아라가야에 알라 외신관을 설치하여 간접 통치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최종 승리자는 다름 아닌 신라였다. 이에 일본은 이미 패망하고 사라진 백제와 가야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 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으며 이 왜곡된 역사가 무려 19세기 일본 제국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식민사학자 스에마스 야스카츠가 이를 증명하려 시도했지만 이는 오히려 가야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2010년 임나일본부설이 공식 폐기되었음에도 그가 남긴 식민사관의 영향은 여전히 남고 말았다. 20세기 말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환단고기. 이를 두고 당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제야사학과 강단사학 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죠. 한쪽에서는 열광했고 다른 쪽은 무시하며 서로를 유사사학 또는 식민사학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환단고기가 쏘아올린 한국 상고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환단고기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권은 환인과 환웅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삼성기이고 두 번째 권은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단군세기이며 세 번째 권은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북부여기, 마지막 네 번째 권은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태백일사예요. 그리고 이 책은 실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죠. 첫째, 2배로 늘어난 민족사. 책에서는 사실 한민족의 역사가 반만 년이 아닌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는 고조선 건국을 전후로 5천년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태초에 황국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신시라는 국가를 거쳐 단군조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북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대진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려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황국은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신시배달국은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단군조선은 47명의 단군이 통치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국가의 존속 기간만 따져도 우리 민족사의 약 80%에 달하죠. 우스갯소리로 지구의 나이를 하루로 계산하면 인류는 3.84주 전에 출현했다는 말처럼 책의 주장에 따르면 한민족의 역사 중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84%에 불과한 거예요. 둘째, 수천 배에 달하는 영토. 환국은 긴 역사만큼 활동 무대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기 하편에 따르면 파네류산 아래에 환인의 나라가 있는데 천혜의 동쪽 땅이다. 그 땅의 넓이가 남북으로 5만 리, 동서로 2만 여리에 이른다죠. 파네류산은 지금의 시베리아 중앙고원이고 천혜는 바이칼 호수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1만 년 전에 탄생한 황국의 영토는 아시아를 넘어선 광활한 영역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12개의 나라를 거느렸으며 이들 중에는 수메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하죠. 혹자는 이 수메리국을 고대 수메르와 동일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 민족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됩니다. 셋째, 위대한 영웅. 환단고기에는 그 광활한 영토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웅들도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영웅은 치우천왕이에요. 삼성기 하편에 따르면 자오지 환웅이 있었는데 머리는 구리로 두르고 이마를 쇠로 가린 모습이었으며 쇠로 무기를 만들어내니 온 천하가 두려워했고 그를 치우천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배달국의 제14대 환웅이자 5000년 전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했으며 전쟁의 신으로 전해지고 있죠.
일례로 중국의 현원 황제가 그와 수십 번에 싸웠으나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는 중국의 역사도 우리 민족에서 시작됐다고 전합니다. 태백일사에 따르면 5대 다이발 환웅의 막내 아들은 태오복희라고 한다. 태오복희는 삼왕 5제 중 첫 번째 인물로 우사라는 관직에 있다가 진으로 갔다고 하죠. 태오복희는 중국의 시조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바로 환웅의 아들이라면 중국의 역사도 우리 민족에서 시작된 것이 됩니다. 넷째, 태고문자.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형태죠. 이것은 환단고기에만 등장하는 가림토라고 해요. 단군 세기에 따르면 약 4000년 전 제3대 단군인 가르기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문자를 창제했다고 합니다. 마치 세종대왕의 전생이라도 되신 것처럼요. 기존에 녹도문자라고 하는 태고의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죠. 마지막 다섯째, 압도적 인구. 마찬가지로 단군 세기에 따르면 호구를 조사해보니 모두 1억 8천만 구였다고 합니다. 단군 조선이 약 9억의 인구를 거느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남쪽에 이르기까지 당시 인구가 140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할 당시 두 국가의 인구가 약 725만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욱이 조선시대의 각종 인구 통계를 보면 9만 말이 되어서야 겨우 1000만 명을 넘겼고요. 물론 이들 중에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군 조선시대의 인구가 9억이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이렇듯 환단고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아시아 대륙을 넘나드는 광활한 영토, 위대한 영웅들, 태고문자, 압도적 인구까지.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은 이미 상고시대부터 최초의 문명국가를 세운 민족이자 동시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문명을 전파한 하늘의 민족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환단고기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상고사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한 셈이죠. 물론 긍정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사 왜곡의 빌미 제공이에요. 환단고기는 대중에 공개되기 전부터 악용되었죠. 자유지 발행인인 박창함은 저자 이유리백에서 영인본을 받아 일본의 변호사 출신 제야학자 카지마 노보루에게 전달했는데 정작 노보루는 이를 일본 천황가의 뿌리를 밝히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환단고기를 통해 동양 역사의 근원을 파악하고 일본의 신도가 본류이며 단군은 그 지류로 해석해버렸죠. 박창함 역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본도 돌려받지 못하며 졸지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국내에서 정식 출간된 뒤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륙사관이라고 해서 거대 한민족의 영역을 중국 본토의 동쪽 해안까지 확장시키는 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삼국을 넘어 급기야 고려나 조선까지 중국 본토에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의 뿌리가 된 건 역시 환단고기였고요. 따라서 중국은 이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한국 역사학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을 뿐이지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조선과 단군 신화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죠.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단군은 역사적 실존인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초 조선은 국명부터 단군 조선을 근거로 했고 역대 조선의 왕들은 단군을 국조로 모시며 만이산 첨성단, 평양숭령전, 황해도 구월산의 삼성사 등 조선 팔도 곳곳에 그 흔적을 남겼어요. 이는 당시 역사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1907년에 발행된 동국사략에는 고조선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단군의 국조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고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책에는 단군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사만의 지도가 실려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단군이 신화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에요. 민족말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었죠. 솔직히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는데 역사가 길고 짧은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너무나도 진심이었습니다. 만세일계나 야마토 민족주의 등
워낙 본인들이 고대사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도리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말살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실제로 조선 구간제도 조사사업 개요에 따르면 일제는 우리 역사에서 단군 조선을 그대로 생략하고 바로 상고 삼한 시기를 언급하죠. 이후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자신들의 식민지 정책을 반영한 역사로 이어가며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선사 편수의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서적을 색출하기 시작하는데 1910년 11월부터 14개월 동안 전국에서 걷어들인 책은 무려 51종 20만 권이 넘었으며 당시 걷어들인 책들은 현재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덕분에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황국신민서사 등 우리 역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환단고기는 그들이 애써 숨기려 했던 우리의 상고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고조선에 대한 사실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DNA 분석과 고고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3500년 전 하가점 하층 문화의 고대인들은 요서 지역의 기후가 악화됨에 따라 대부분 중국 대륙으로 이동하였으며 남아있던 이들이 북쪽에서 온 유목민족을 받아들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다고 하죠. 그 후 이들은 한반도로 이동했고 결국 일본 열도에 이르러 야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 고조선 역시 하가점 하층 문화 및 요서 지역 세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를 단정짓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연구가 절실하죠. 문제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다 보니 각 나라 이전의 중국 국가들을 통일 왕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자치 집단으로 인정하자니 현재 티베트 상황과 맞물리는 딜레마에 빠졌죠. 그러자 중국 정부는 고개를 돌려 아예 한민족의 원류인 고조선을 공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홍산 문명과 이를 계승한 하가점 하층 문화까지 중원 문화에 종속된 한족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유래된 고조선 또한 자신들의 역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고구려는 물론 현재의 한국과 북한도 전부 한족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는 곧 현실이 될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요서 문화권을 아예 요하 문명이라 명명하며 주요 유적지뿐만 아니라 단순 무덤 유적에 동과 가벽을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또한 이와 관련된 자체적인 학술대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요하 문명을 주제로 한 대형 박물관도 건립했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 유적인 춘천 중도 유적지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레고랜드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단 4년 동안 8025점의 유물, 3000여 구 이상의 유골, 170여 개의 무덤, 1200여 개의 주거지가 발견되었죠.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패권쟁탈, 양극단으로 분열된 한국의 역사학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단고기와 같은 유사 역사학을 들이밀며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까지 현재 한국의 현실이 구한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다뤄온 모든 사례들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죠. 그 답은 바로 정치예요. 조지 루카스가 인디아나 존스를 영화한 것도, 영국이 가짜 인류 화석을 만들었던 것도, 일본이 고대사를 조작한 것도 전부 역사를 정치와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와 역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당장 고려사만 해도 조선 왕조에서 국책 사업으로 편찬한 역사입니다. 당연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생략과 왜곡은 기본이었을 테고요. 그렇다면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패자의 기록에도 왜곡이 존재하죠. 패배를 변명하고 정신 승리를 하며 상대의 악을 과장합니다. 그런다고 본인이 선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중용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용이라 함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함을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혹자는 이를 중도로 오인하곤 합니다만 제가 말한 중용은 그런 어중간한 중도가 아닙니다. 마치 아는 것이 힘이다와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속담처럼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상반되는 속담이 존재하듯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유연한 지혜를 갖추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중용이자 제 평생의 과제죠. 제가 이전부터 영상 말미 혹은 댓글에 감히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제 생각을 강요할 그럴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자료를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대본을 검토해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그래왔듯 계속 노력하며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즐겁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향한 여정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 보이더라도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방점을 찍을 날이 오겠죠. 이번 영상의 끝으로 제가 준비한 고고학 시리즈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꼭 한번 눌러주시고 많은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